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작년 11월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은 미세공정, 고밀도 직접 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아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 다수의 제품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핵심 엔지니어들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달 11월에 국민의힘 이철규 산업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이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흔히 말하는 법안의 정확한 이름입니다. 이 반도체 특별법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실 우리는 세법을 통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K-칩스법이라고 해서 세액공제 법안을 작년에 통과했고 올해 또 추가로 5% 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세액공제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자라는 것이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예외에 대한 조항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두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동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2024년 11월 시점은 바로 삼성전자가 HBM 전용 라인을 짓겠다고 발표한 시기입니다. 즉 2024년 1년 동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계속해서 통과하지 못합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설계 자체가 HBM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사실상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2024년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콜 테스트를 곧 통과할 것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를 언론에 계속 흘렸는데 계속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11월쯤에 마침내 HBM 전용 생산 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삼성전자가 HBM용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부터 다시 해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고동진 의원이 말한 엔지니어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실 HBM의 선두기업인 SK하이닉스가 주 52시간 때문에 HBM 개발에 어려웠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지금도 주 52시간 이상으로 근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TSMC라고 하는 파운드리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업의 경우도 대만법에 따라서 주 52시간을 지키고 있고요. 24시간 공장을 가동한다는 것은 8시간씩 3교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 근거가 빈약한 이야기를 하면서 TSMC가 70에서 80시간 근무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TSMC가 과거 이렇게 70에서 80시간 근무를 시키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법한 것이 아니었고 불법이었고 TSMC는 그 이후에 이런 불법적인 노동 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가 불법을 저질러서 발각되었던 것을 가지고서 마치 TSMC가 70에서 80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이 호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 52시간 근무를 안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가 주 52시간 근무 시간 어겨서 HBM 개발에 성공한 거 아닙니다. TSMC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주 52시간 근무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초격차 전략을 통해서 메모리 분야의 세계 압도적인 1위를 할 때 주 52시간 근무를 어겨가면서 해서 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HBM에 뒤지고 있고 새로운 설계부터 수율을 올려야 되는 공정 과정을 거쳐서 HBM4를 빠른 시간 안에 납품하고자 하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킨다고 해도 사람이 장시간 근무를 아주 오랫동안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들 HBM4 납품 시기를 한 달, 두 달 앞당길 수 있을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 여름이나 가을까지 일이라면은 사실 이미 있는 3개월 단위 선택 근로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3개월 단위 선택 근로제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안에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지켜야 되지만은 선택적으로 몰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 80.5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11시간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건강에 관련된 규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3개월 단위 선택 근로제가 근로기준법에 2021년에 도입됐을 때도 굉장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 직군에 한정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이 3개월 단위 선택 근로제를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주 52시간을 들고 나온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주 52시간 예제가 허용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도체 부분에는 현재 이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인력들이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또는 중국 회사로 이직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을 이렇게 악화시키면은 그런 이직을 더 부추기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지금 HBM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다른 데서 찾게 하는 호도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52시간 이상 노동을 시켜서 HBM4를 좀 더 일찍 도입한다고 해서 당장의 위기를 약간 모면하는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온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이 근본적인 혁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가 있다는 면에서 더 심각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이렇게 3위 사업자로 뒤진 것은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고 경영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까지 이른바 초격차 전략을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선두기업 입지를 단단히 해왔습니다. 초격차 전략은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을 회로들을 직접 시켜서 향상시키는 그 전략을 타 경쟁사보다 한 2년 앞서서 새로운 세대의 메모리 칩을 도입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쯤 되면은 회로를 직접 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혁신이 벽에 부딪힙니다.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반도체 칩들을 집층하는 HBM이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HBM 아이디어도 삼성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그동안의 이 기술에서의 기득권층은 바로 회로를 직접 해서
칩 하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그룹들이 주도를 갖고 있는 기득권 그룹이었습니다. 칩 자체를 집층하자는 HBM의 아이디어는 새로운 아이디어였는데 결국은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삼성전자의 기득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으로 이적하고 거기서 HBM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사실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 스토리입니다. 슈페터가 기득권 기업이 아주 새로운 것들을 할 수가 없다. 왜? 기득권과 배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은 도전 기업에 의해서 일어난다. 도입된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적 파괴라고 불렀습니다. 노키아가 아이폰 혁신 같은 스마트폰 혁신에서 뒤졌던 과정도 이와 같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키아가 사실 스마트폰을 애플보다 먼저 만들었습니다. 터치스크린 스마트폰 자체도 먼저 개발했지만 터치스크린이 아닌 일종의 도스 컴퓨터 같은 식의 저가의 제품을 만드는 그런 제품에 대한 바이어스 때문에 결국은 터치스크린 기술을 먼저 개발했지만 스스로 사장시키고 그것이 애플에 의해서 도입되어서 창조적 파괴에 의한 노키아의 퇴출이 일어난 그거와 사실 유사한 것이 HBM에서 삼성전자에게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HBM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다지 큰 수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이른바 AI 칩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GPU의 성능과 메모리 칩들의 성능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HBM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따라서 작년에 마침내 하이닉스가 메모리 부분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내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마음이 굉장히 급해져 있다. HBM에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 뒤지고 있고 HBM4 콜 테스트도 삼성전자가 올 봄에 통과할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올 봄에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설계부터 다시 하고 수율을 높이고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지금 HBM에서의 실패라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파운드리 부분의 부진입니다. 삼성전자는 한 10년 전부터 파운드리 부분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몇 년 전에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TSMC를 꺾고 파운드리 부분의 세계 1위 사업자가 되겠다고 공언까지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 사실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거의 고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1년 1분기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7.4%였습니다. 그런데 4년이 안 돼서 2024년 3분기에는 9.3%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TSMC의 점유율은 64.9, 3위 업체인 중국의 SMIC의 점유율은 6%로 급증했습니다. 즉 첨단 제품에서는 TSMC에게 밀리고 저가 범용 제품은 중국의 SMIC에게 잠식당해서 샌드위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제조업 위기가 제가 샌드위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파운드리 부분에서 바로 삼성전자가 이런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에서 2023년에 삼성전자가 한 2조 원 손실을 봤다고 알려져 있고요. 2024년 작년에는 한 4조 원 정도 손실을 봤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조 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다. 파운드리 부분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손실은 누적이 되고 그리고 1위 사업자인 TSMC하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까지 포함해서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쫓아가더라도 세 개 회사가 각축하는 아주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앞으로 AI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른바 카스터마이즈된 HBM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HBM 자체 설계도 자기들이 하겠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메모리 칩만 제공하라
된다라는 식으로 갈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파운드리 부분으로 가는 것이 삼성전자가 지금 같은 위상을 유지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로가 막혔고 오히려 고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아주 좁은 기회의 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전히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이른바 빅테크 설계 전문 회사들이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합니다. TSMC가 너무나 수요 독점화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설계 회사들이 바기닝 파워, 협상력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컨 소싱을 하고 싶어 합니다. 협상력도 유지하고 TSMC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은 세컨 소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TSMC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근접했던 게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삼성전자한테 세컨 소싱을 통해서 TSMC를 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부분과 설계 부분을 분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삼성전자에게 세컨 소싱을 맡기지 않느냐? 첨단 제품을 안 맡기느냐? 삼성전자는 AI칩 같은 거 설계를 아직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기업에게 자기의 최신 설계도를 보여줄 기업은 아무도 없습니다. TSMC의 모토는 우리의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TSMC에게는 안전하게 믿고 첨단 제품 설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설계도 하겠다고 하는 이상 첨단 제품 파운드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문을 못 받으니까 수율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에서 수율은 생산을 통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생산 학습 효과를 하려면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주문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전히 기회의 창은 닫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세컨 소싱을 아직까지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텔이 이 세컨 소싱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정말 가망이 없어집니다. 인텔도 사실 또 설계회사였죠. 그런데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잠재적인 경쟁 사업자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분사를 한 거죠, 최근에. 분사를 하고 나서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 최첨단 2나노 쪽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텔이 2나노 최첨단 쪽에서 TSMC에서 세컨 소싱하는 경쟁 사업자로 자리를 잡으면은 삼성전자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습니다. 그 기회의 창이 급속히 닫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파운드리 부분을 분리해서 분사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실 파운드리와 설계의 이해상충뿐만이 아니고 HBM 부분과 파운드리 부분의 이해상충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마음이 급해지니까 TSMC한테 우리가 SK하이닉스 대신에 우리도 납품을 좀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근데 TSMC에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우리는 삼성전자하고 협력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TSMC 입장에선 파운드리 경쟁 사업자인 삼성전자의 HBM을 왜 납품을 받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납품하고 마이크론도 하는데 정말 물량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될 때 아니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은 파운드리와 HBM을 같이 하는 것도 역시 이해상충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분, 메모리 반도체 부분, 설계 부분들을 각각 분사해서 독립된 기업으로 만드는 것만이 지금 삼성전자가 처하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독립된 경영을 한다는 것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같이 사업지원 TF가 컨트롤 타워로 있다는 것 자체는 독립 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재용 경영권을 강화해서 경영 일선에 나선다?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재용 회장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은 사업 부분들을 분사시키고 독립 경영을 하도록 하고 본인은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열사 간에 협력을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누구든지 자기하고 맞는 사업자와 손을 잡고 협력하는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살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래서 각자 도생 그리고 도전 기업의 정신으로 삼성전자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도전 기업 같이 한다고 해서 성공하느냐? 100%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삼성전자 안에 종합반도체처럼 이것저것 다 들고 하겠다는 식의 전략을 가지고서 간다면 100% 실패한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따라서 지금 해야 될 것은 반도체 특별법이나 이재용 경영권 강화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분사를 통한 독립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반도체 특별법에 있는 이 보조금 지급도 현 시점에서는 매우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보조금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 기업들 미국에 공장 짓게 할 때 보조금을 주는 칩스 액트 이런 데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안으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그때도 사실 바람직한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만 더더구나 지금같이 트럼프가 들어와서 보조금이 아닌 관세로 정책적인 전환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세액공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향후에 트럼프가 한국 또는 반도체 산업 관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반도체 칩스 액트라고 해서 세액공제 공제해 주는 거,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의 보조금 부분들을 다 관세로 토해내라고 할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국민 세금으로 삼성전자에게 준 돈을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에게 갖다 주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기조에서 보조금을 준다라든지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는 세액공제를 준다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분쟁의 빌미만 주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세액공제 부분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세액을 5% 추가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에 투자액에 한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한 20% 세액공제를 받아서 거의 10조 원 정도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작년에 수십조가 났습니다. 여기저기 세액공제 이런저런 걸로 빠지고 나서 법인세를 올려도 얼마를 낼지 매우 의문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느냐. 지금 삼성전자 엄청난 영업이익 아직도 내고 있습니다. 또 현금을 갖고 있는 사내 유보된 이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번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사는데 10조를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돈인 세금을 삼성전자에게 줬더니 자사주를 산 꼴이 됩니다. 말이 전혀 안 되죠. 재정 적자도 이렇게 심각하고 세수 결손도 이렇게 심각한데 트럼프에게 무역 분쟁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보조금을 주고 세액 공제를 하고 그런 돈으로서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사고 하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수출 시장 이런 환경들이 나빠지면서 우리도 내수를 더 진작해야 된다, 소비 진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세액을 공제해줘서 어떻게 보면 전체 파이에서 가계 부분에 돌아가는 것보다 기업 부분을 더 크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내수를 진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근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평균적인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서 실질 임금이 평균적으로 줄어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실질 임금들이 늘어나서 내수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야 되는 시점인데 오히려 내수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 이야기는 소비 여력이 없는, 그리고 유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 유보하고 또 그 돈으로 자사주 사서 주가 부양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반도체 특별 매우 잘못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삼성전자를 살리는 법안이 아니고 삼성전자를 죽이는 법안입니다.
박상현의 경제브릿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